안녕하세요. 남편놈과 그 가족들의 진짜 밑바닥을 다 본 30대 중반 직장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전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 워낙 성실하고 검소하게 사시니까 저희 집은 그럭저럭 안정적인 편이었죠. 서연아, 우리는 돈이 많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평범한 집이야. 그러니까 너도 착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알겠지? 어머니는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다행히 좋은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었죠.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금의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마케팅 분야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놈은 저보다 2살 위였고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선후배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서연 씨, 오늘 야근하시나요? 그럼 제가 저녁이라도 사드릴게요. 신입사원이 혼자 밤늦게 일하는 거 보기가 안쓰럽네요. 남편놈은 그때만 해도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였거든요. 전 그런 모습에 점점 호감을 갖게 됐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남편놈과 사귀던 1년 반 동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봤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주곤 했거든요. 서연아, 너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일이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그런 말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전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드디어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고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남편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 사람 참 성실해 보이고 우리 딸한테도 잘할 것 같구나. 서연아,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네, 아버지. 전 정말 서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시댁분들도 처음에는 절 반갑게 맞아주셨고 시부모님도 나쁘지 않은 분들 같았거든요. 시댁은 시부, 시모, 그리고 남편놈보다 3살 위인 신우가 있었어요. 신우는 이혼한 후 친정에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절 친언니처럼 대해줬어요. 어머, 우리 새 식구가 왔네. 서연이 정말 예쁘다. 우리 동생이 복 받은 거야. 신우의 그런 말에 전 정말 고마웠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며느리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르네. 앞으로 우리 가족 되니까 편하게 지내거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신혼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비용까지 대부분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서연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지만 너 결혼하는데 아낄 거 없다.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반면에 시댁에서는 딱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지는 않으셨죠. 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놈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도 제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놈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너 요즘 집안일에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맞벌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나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집안일까지 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분담해서 하면 안 될까요? 아, 그건 좀 그렇지.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이런 식으로 남편놈은 점점 꼰대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정말 당황스러웠죠.
연애할 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특히 신우가 정말 문제였거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너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알고 있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야. 나도 이혼하고 여기 살면서 최대한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네? 용돈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머, 정말? 우리 동생이 말 안 했나? 보통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라니요. 저희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 놈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형님이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 사실 우리 어머니가 몇 번 말씀하셨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런다고.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뭐, 부담스럽다면 조금 줄여서 30만 원 정도라도. 남편 놈은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달 시부모님께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새 며느리로서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신우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이번 추석에는 바이스 이 차례상 준비를 네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혼하고 나서 요리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됐거든. 그리고 시장 보는 것도 네가 해주면 좋겠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 신우는 자신은 이혼녀라는 핑계로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전 직장을 다니면서 그 모든 일까지 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참고 지냈어요. 시댁분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놈은 저의 그런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서연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시네. 며느리 노릇 제대로 좀 해. 여보, 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직장 일과 집안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불평하지 마. 남편 놈의 이런 태도에 전 정말 실망했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결혼 2년 차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너 언제까지 직장만 다닐 거니? 이제 슬슬 아이 가질 생각도 해야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건 다 핑계야. 여자는 결혼하면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본분이지. 계속 직장만 다니면 어떡해? 시모의 말에 전 당황했어요. 남편 놈과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가서 남편 놈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언제 아이 가질 거예요? 글쎄, 우리 어머니 말씀도 맞긴 한데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당연하지.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건 힘들잖아.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해. 남편 놈은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야 한다니.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계속해서 거세졌어요. 서연아,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일만 생각하고 가족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요즘 남자들은 참 힘들어. 아내가 가정에 신경을 안 쓰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
신우와 시모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전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임신을 하게 됐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처음에는 임신한 기쁨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서연아,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는구나. 아이 낳고 잘 키워야 해. 시모의 그 말이 전혀 고맙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집에서 지내면서 온갖 집안일을 다 맡아서 했어요. 신우는 자신은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넌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 하는 거 당연하지? 나는 직장 다녀서 힘들어. 신우의 그런 말에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임신 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남편 놈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서연아, 형님 말도 맞잖아. 형님은 밖에서 일하고 너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여보, 전 임신 중이라고요. 그리고 집안일이 쉬는 게 아니에요. 임신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 놈의 그런 태도에 전 정말 서러웠어요. 드디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며느리를 위해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서연아, 미역국은 네가 끓여. 내가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빨래도 네가 해. 아이 옷은 특히 조심해서 빨아야 하니까. 엄마가 직접 하는 게 좋아. 전 산후조리 중인데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시모가 은근히 견제하더라고요. 사돈댁 어머니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국 친정 어머니는 며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신생아 돌보기와 집안일을 모두 감당해야 했거든요. 남편 놈은 직장일이 바쁘다면서 육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역할이니까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줘. 남자가 육아까지 하면 언제 일에 집중해? 원래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똑같이 돈을 벌어왔는데 왜 육아는 저 혼자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댁 식구들의 간섭이었어요. 서연아, 아이 기저귀는 이렇게 갈아야 하는 거야. 분유 타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해서 언제 엄마 노릇을 해? 신우와 시모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간섭하고 지적하더라고요. 전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특히 신우가 가장 심했어요. 서연아, 너 육아를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아이가 자꾸 우는 걸 보면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나는 애 키울 때 이런 적 없었는데. 신우는 자신의 육아 경험을 자랑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전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만 신생아를 키우느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하소연을 하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이 항상 주변에 있으니까 마음 편히 통화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아이가 생후 6개월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신우의 생일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서연아, 오늘 우리 큰딸 생일인데 네가 음식 좀 준비해줘. 미역국이랑 잡채, 전 좀 부치고 전 신생아를 돌보면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 행사니까 참고했죠. 그런데 생일상을 차리고 나서 신우가 저에게 한 말을 듣고 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그런데 다음부턴 간을 좀 더 맞춰. 미역국이 너무 짜고 잡채는 간이 안 배었어. 아, 그리고 전도 좀 더 바삭하게 부쳐야지. 형님, 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다 잘한 건 아니잖아. 요리는 정성이 중요한 거야.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신생아 때문에 밤잠도 못 자면서 하루 종일 요리를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런 소리를 듣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 놈의 반응이었어요. 서연아, 형님 말씀이 맞네. 나도 먹어보니까 좀 아쉬웠어.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해줘. 여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게 들리려고 한 말이 아니야. 그냥 더 맛있게 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냥 무료 가사 도우미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에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시댁에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전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 세상에. 그럼 너 지금 시댁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구나. 엄마, 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서연아, 엄마가 한번 시댁에 가서 얘기해 볼까? 아니요, 엄마.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며칠 후에 시댁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모와 대화를 나누시더니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사돈댁 어머니,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나 봐요. 신생아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는데. 뭐요? 며느리가 집안일하는 게 당연하지.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니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신생아 돌보느라 지쳐있는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사돈댁 어머니 말씀이 너무 하시네요. 우린 며느리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있는데 두 분이 목소리를 높여 다투시니까 전 정말 난감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연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이나 하라고 하겠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요? 그 말을 듣고 시모가 펄펄 뛰더라고요. 뭐? 이혼? 우리 집에 와서 이혼 타령을 하시겠다고요? 그럼 며느리를 좀 사람답게 대우하시든지. 결국 어머니는 그날 화를 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그 일로 시댁분들은 저에게 더 차갑게 대했죠. 서연아, 네 어머니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앞으로 친정에서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고 해. 시모의 그런 말에 전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남편 놈도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서연아, 장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지 알아?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줘. 여보, 우리 엄마는 저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들다고?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남편 놈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정말 외롭다는 걸 느꼈어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아직 시작도 안 됐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신우가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나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휴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세요? 그런데 휴직하면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 저요? 어떻게요? 매달 용돈을 좀 줄 수 있어?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아이 양육비에 시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느라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만 해도. 아, 그런 변명은 그만해. 네, 남편 월급이 얼마인데. 그리고 너희 친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줬잖아. 신우는 저희 형편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놈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놈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형님이 힘드시니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여보,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50만 원을 구해요? 그럼 30만 원이라도 형님이 가족인데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이제 신우까지 용돈을 줘야 한다니. 하지만 남편놈이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저는 매달 30만 원씩 신우에게도 드리게 됐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정말 아껴서 살았어요. 아이 옷도 중고로 사고 제 옷은 아예 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서연아, 30만 원으론 부족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조금만 더 보태줄 수 없어?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는 어려워요. 아, 친정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 왜 이렇게 인색해? 신우는 저희 친정까지 끌어들이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런 와중에 더 황당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시부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는데 돈이 꽤 들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버님, 얼마나 드는데요?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라니요.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런 큰 돈은 저희도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네 친정에서 좀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시부까지 제 친정을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께 그런 부탁은 드릴 수 없어요. 뭐? 왜 안 돼? 사돈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도 그건, 야, 서연아,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맞아? 시댁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시부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남편놈이 들어와서 상황을 듣고는 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장인어른께 한번 부탁해봐.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여보, 지금 정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전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남편놈이 시댁 편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전 끝까지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 그런 부탁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저를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쯧쯧, 며느리가 참 이기적이네. 자기 친정만 생각하고 시댁은 남 취급하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댁 식구들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전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보일러는 고장이 난 게 아니었어요. 신우가 새 차를 사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였거든요. 우연히 시댁 이웃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서연이 맞네. 그런데 너희 시댁 보일러 언제 고쳤어? 멀쩡한 것 같던데. 네, 보일러가 고장 나지 않았다고요? 응, 며칠 전에도 잘 나오던데 혹시 다른 집이랑 헷갈리셨나?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 남편놈에게 따졌죠. 여보, 보일러가 고장이 안 났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남편놈이 버벅거리더니 결국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형님이 차를 바꾸고 싶어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신 거야. 뭐라고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좋게 말한 거지. 좋게요? 속이는 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잖아요.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게 형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 놈까지 저를 속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냥 돈 내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 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자고 있는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부터 전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용돈을 줄이는 거였어요. 시부모님께 드리던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줄였고 신우에게 주던 30만 원은 아예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서연아, 갑자기 왜 이래? 용돈을 왜 줄여? 죄송해요. 아이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이 키우는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시부모 용돈은 별개잖아. 시모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더 심했어요. 서연아, 나 휴직 중이라고 했잖아. 왜 갑자기 용돈을 안 줘?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워? 네, 남편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도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아, 정말 이기적이네.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신우가 막말을 퍼부어도 전 꿋꿋하게 버텼어요. 당연히 남편 놈도 제게 화를 냈죠. 서연아,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여보, 저희도 살아야죠. 맨날 돈만 달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드려야지. 가족이면 저도 가족 아닌가요? 제 생각은 안 해보세요? 남편 놈이 말문이 막혔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집안일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에 가서 청소, 빨래, 요리까지 다 해왔는데 이제는 최소한만 하기로 했어요. 서연아, 오늘 청소 안 하고 갈 거야? 네, 집에서 아이 봐야 해서요. 아이는 여기서 봐도 되잖아. 그래도 집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모가 뭐라고 하셔도 전 당당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연아, 이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이 때문에 많이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형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뭐? 나는 바빠서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신우가 화를 내도 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친정과의 연락을 늘리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과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전화를 드렸어요.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 저 이제 시댁 눈치 안 볼 거예요. 어머, 무슨 일이야? 전 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서연아, 그런 집에서 왜 그렇게 참고 살았니?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엄마,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 딸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까 전 더욱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 아이 양육에 남편 놈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거였어요. 그동안 남편 놈은 아이 돌보는 걸 완전히 제게만 맡겨왔거든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아이 목욕시켜주세요. 나? 나는 잘 못하는데. 못하면 배워야죠.
제가 맨날 할 순 없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당신 아이잖아요. 남편 놈이 뭐라고 해도 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 놈이 서투르게 아이를 돌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야간 수유도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여보, 오늘 밤에는 당신이 분유 타주세요. 나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저도 낮에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요. 공평하게 해야죠. 남편 놈이 불만을 표했지만 전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니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정말 볼만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너 요즘 너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순종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제 생각대로 살려고요. 며느리가 어디서 시댁에 대들어? 대들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시모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신우는 더 심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게 어디 있어?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죠. 일방적으로 희생만 요구하면 안 돼요. 뭐? 희생? 우리가 언제 널 희생시켰다고? 형님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전 더 이상 신우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놈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점점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너 요즘 이상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모습? 이게 네 원래 모습이야? 네, 맞아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거죠. 남편 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서연아,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야. 네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이기적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만 모든 걸 맞추라고 한 건 뭐예요? 그게 언제?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전 남편 놈에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했어요. 제가 직장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 것도 당신들이 원해서였어요.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당신들이 요구해서였고요.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는 것도 당신들이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 놈이 할 말이 없었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양보해가며 살아야지. 양보는 서로 하는 거예요. 저만 일방적으로 양보할 이유는 없죠. 너무 원리원칙만 따지는 것 같아. 원리원칙을 따져야 공평하게 살 수 있어요. 남편 놈은 결국 포기했는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저를 압박했어요. 어느 날 시부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네가 요즘 너무 건방져진 것 같다. 건방진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 며느리가 무슨 권리? 시부의 말을 듣고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존중? 우리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지금까지 제 의견은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그런 거야. 시부의 말에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님,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시부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너 정말 버릇 없어졌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뭘 깨달았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시부가 할 말이 없었는지 화만 내시다가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 분위기가 정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해서 후련했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그런 제가 불만스러웠나 봐요. 서연아, 우리 좀 대화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네가 너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참았던 거예요. 참았다고? 뭘 그렇게 참을 게 있었어? 남편 놈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보,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억울? 뭐가 억울했다는 거야? 전 남편 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지만 남편 놈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그게 결혼 생활이야. 서로 양보하고 참는 거지. 양보는 서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만 양보해야 해요? 너도 양보받은 게 있잖아. 뭘요? 우리가 널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도 양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양보라니. 여보, 지금 정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 결혼은 서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양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 놈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 맞춰가는 건 서로예요. 저만 일방적으로 맞출 이유는 없어요. 남편 놈이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공평하게 살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 남편 놈에게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말해줬어요. 집안일은 공평하게 분담하고 아이 양육도 함께하고 용돈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남편 놈은 처음에는 저맨 비로시케 더우 당황스러워하더니 점점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알겠어. 한번 해보자. 정말요? 응, 내 말도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남편 놈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남편 놈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 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집안일은 또 제가 다 하게 됐고, 아이 돌보는 것도 저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여보, 약속하지 않았어요? 집안일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만 참아줘. 그럼 언제까지 참아요? 일이 좀 정리되면 남편 놈은 맨날 그런 식으로 핑계만 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달라진 모습에 당황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친척들이 온다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죄송해요. 아이 돌봐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이는 여기서 봐도 되잖아. 친척들이 오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해. 시모가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아이가 낯선 곳에서 힘들어할 것 같아요. 에이, 변명이야. 그냥 하기 싫은 거지. 시모가 화를 내셨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신우가 갑자기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축하드려요. 그런데
돈이요? 예단이랑 혼수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해. 저희요? 그래,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라니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형님, 죄송하지만 그런 큰 돈은 저희도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 네, 친정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 또 제 친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친정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신우가 우기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놈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형님, 결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여보,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라도 아예 안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 남편놈은 또 시댁 편만 들더라고요. 전 정말 화가 나서 친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신우가 결혼한다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뭐라고? 500만 원? 네, 처음에는 500만 원이라고 하고 남편은 100만 원이라도 주자고 해요. 서연아,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너희가 신우 결혼 비용을 대줘야 하는데? 어머니도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서연아, 우리 큰딸이 늦은 나이에 재혼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아버님, 축하드리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네 친정에서 좀 보태주면 되잖아. 또 제 친정 얘기예요. 전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아버님, 저희 친정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뭐가 상관없어? 사돈끼리 도와주는 거잖아. 그럼 시댁에서 저희 일에 도와주신 적 있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부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결혼할 때도 신혼집도 저희가 마련했고 결혼식 비용도 저희가 다 냈잖아요. 그건 우리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럼 저희 형편도 안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시부가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가족이 결혼하는데 축하도 안 해주고 축하는 드렸잖아요. 하지만 돈은 별개예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형님이 지금까지 빌린 돈 갚으신 적 있나요? 신우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너 정말 고약하다.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고약해요? 전 더 이상 신우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놈이 또 저를 탓하더라고요. 서연아, 네가 너무 심한 것 같아. 형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아? 서운해요? 제가 왜 서운해 하시게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너 정말 변했다. 변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남편놈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과의 관계가 정말 최악이 됐어요. 시댁에 가면 아무도 저와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놈도 집에서 말을 거의 안 했어요. 하지만 전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남편놈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우리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아. 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다니. 여보, 지금 술 취해서 하는 말이에요? 술 취했어도 정신은 멀쩡해. 우리 정말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데요? 너 요즘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남편놈이 저를 탓하더라고요. 제가 이기적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심해. 괜찮았다고요?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게 결혼 생활이야. 서로 참고 사는 거지. 또 그런 소리예요.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뭐? 남편 놈이 당황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아, 아니야. 내가 술 취해서 한 말이야.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남편 놈이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술 취해서 헛소리했어. 헛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니야, 정말 헛소리야.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전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상황을 들어보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고 양육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전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혼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서연아, 정말로 이혼할 거니? 네, 엄마.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남편 놈에게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했을 때 남편 놈은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서연아, 진짜 이혼하려는 거야? 네, 진짜예요. 왜? 우리 뭐가 그렇게 문제야? 여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전 남편 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하지만 남편 놈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할 일인가? 저한테는 큰 일이에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집은 상관없어요. 우리 집 얘기만 하세요. 남편 놈이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네? 아이요? 응. 아이는 아버지가 키우는 게 맞지. 남편 놈이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안 됩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너는 경제력이 없잖아. 그럼 다시 취업하면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남편 놈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됐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뭐? 이혼? 서연이가 이혼하겠다고? 시모가 펄펄 뛰시더라고요. 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이혼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야? 잘 알고 있어요. 애는? 애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키울 거예요. 네가 뭘로 키워? 경제력도 없으면서 시모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신우는 더 심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말이 돼? 부모가 이혼하는 게 따스리 아이한테 좋다고? 불화하는 부모 밑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낫죠. 신우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화만 내다가 가버리더라고요. 시부는 아예 저를 불러서 협박까지 했어요. 서연아, 이혼하면 네가 손해야. 손해가 뭔가요? 아이도 못 키우고 혼자서 어떻게 살 건데?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하기는 나중에 후회해도 늦을 줄 알아. 시부가 으름장을 놓으셔도 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식구들과 헤어질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놈 측에서는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양육권을 넘기라고 했고, 저는 그동안의 증거들을 모아서 맞섰거든요. 그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서연아, 힘들지? 네, 엄마. 하지만 견딜만 해요.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부모님의 지지가 있어서 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드디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게 됐고 남편놈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순간 전 정말 기뻤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낸 거예요. 남편놈은 판결을 듣고 정말 황당해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아버지인데 왜 양육권을 못 가져?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이혼이 성립되고 나서 전 정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남편놈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어요. 우선 살 곳부터 문제였어요. 신혼집은 남편놈이 가져갔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얹혀 살게 됐거든요. 서연아, 괜찮으니까 천천히 자리 잡아라.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30 중반에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에 들어앉은 제 처지가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남편놈이 양육비를 주기로는 했지만 실제로 제때 주는 건 별개 문제였거든요. 첫 달에는 그래도 줬는데 두 번째 달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언제까지요? 다음 달에는 꼭 줄게.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했는데 그 과정도 정말 복잡하고 스트레스였어요. 취업 준비도 쉽지 않았어요. 몇 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경력 공백이 큰 부담이었거든요. 경력 단절 기간이 좀 길어 보이네요. 그 사이에 뭘 하셨나요? 육아와 가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은데 아이 돌봄은 괜찮으신가요? 면접마다 받는 질문이었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취업의 큰 장벽이었어요. 10군데 넘게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엄마, 왜 울어요? 어느 날 또 면접에서 떨어진 후 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양육비는 제때 안 들어오고 취업은 안 되고 적금을 깨서 생활비로 쓰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그러던 중 친정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얹혀 살면서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까지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엄마, 제가 빨리 취업해서 나갈게요. 서연아, 괜찮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좀 낮춰서 계속 지원했어요. 전공 분야가 아닌 곳도 지원하고 급여도 많이 낮춘 자리도 알아봤거든요. 드디어 6개월 만에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정말 간절했던 터라 조건이나 급여를 따질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현실의 벽을 또 느꼈어요. 아이 있으시죠? 갑자기 조퇴하거나 그러면 곤란한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플 때 정말 난감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쫄깃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열이 나서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네, 지금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뛰어가야 했어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애 때문에 자꾸 이러면 회사 일에 지장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픈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도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좀 더 아이 돌봄에 신경 쓸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완곡한 해고 통보였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이혼을 잘못한 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버텨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아이 돌봄이 가능한 시간대에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마침 지인 소개로 작은 마케팅 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일하시면 돼요. 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라 이해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아이 돌봄과 양립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일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이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고, 제가 일하는 동안 친정 어머니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손자 돌보는 게 뭐가 고마워? 어머니의 그런 말씀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정규직 기회가 생겼어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마케팅 분야였거든요. 육아맘도 환영하는 회사예요. 유연근무제도 있고 아이 아플 때도 배려해드려요. 면접에서 들은 그 말이 정말 달콤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동료들이 정말 이해심이 많았어요. 서연 씨, 아이 때문에 일찍 가야 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를 받으면서 전 정말 고마움을 느꼈어요. 예전 시댁에서는 이런 배려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아이도 이제 제법 커서 말도 잘하고 걸음도 잘 걸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우리 아가 사랑해.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예전에는 시댁 눈치 때문에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놀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정말 통쾌한 소식을 들었어요. 신우의 재혼이 파혼됐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신우가 상대방 집에도 돈을 요구했다가 파혼당한 거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서연아, 네 신우 재혼 파혼됐다던데? 정말요? 왜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랬다더라. 상대방 집에서도 돈을 달라고 했나 봐.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결국 신우의 그 성격 때문에 파혼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놈 소식도 들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놈은 아직도 혼자 살면서 시댁에 얹혀 지내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해봤지만 이혼남의 시댁 식구들까지 부담스러워서 쉽지 않았나 봐요. 엄마,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아요? 글쎄, 다들 어렵게 산다던데 네가 없어지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통쾌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혼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 2,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나니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현재 전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한테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이와 단둘이 자유롭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더 이상 억울하게 참고 살 필요가 없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한테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아가 오늘 뭐 하고 놀까? 엄마, 공원 가요. 좋아, 공원 가자.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지금의 제 모습을 정말 좋아하세요. 서연아, 이제야 네가 살 것 같다. 엄마, 저도 그래요. 그래, 그런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어쩔 뻔했니?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전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 느껴요. 지금 전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제 사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동안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마케팅 회사를 차려보고 싶어요. 엄마가 사장님이 될 거야. 우와, 엄마 사장님. 아이도 제 꿈을 응원해줘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울하게 참고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을 찾으시길 바래요.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다만 현실적인 준비는 꼭 필요해요. 경제적인 계획도 세우고 아이가 있다면 돌봄 계획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뛰쳐나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 가끔 옛날 일들을 떠올리면서 웃음이 나와요. 그때는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하면서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전 더 일찍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럼 불필요한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용하는 거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제가 겪은 시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장이었거든요. 저는 올해 32살이고요. 대기업 법무팀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과 이혼한 돌싱이지만요. 처음 남편 놈을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키도 크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 가면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죠. 결혼식 당일날부터 불길한 징조가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요. 시모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얘야, 우리 집안 며느리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첫째, 매주 토요일은 무조건 시댁 방문. 둘째, 내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인 내가 관리. 셋째, 애는 2년 안에 무조건 둘은 낳아야 해. 알겠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월급 통장을 시모가 관리한다는 건지요. 근데 저도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쳤죠. 어머님, 저도 규칙이 있는데요. 첫째, 토요일은 제 개인 시간이에요. 둘째, 제 돈은 당연히 제가 관리하고요. 셋째, 애는 제가 원할 때 낳을 거예요. 알겠죠?
시모 표정이 그렇게 일그러지는 거 처음 봤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농담이에요, 어머님. 근데 어머님 말씀은 진담이신 것 같네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저와 시댁의 전쟁이요. 신혼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모가 새벽 6시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도 못 차려? 당장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해.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아, 이 여자 제대로 건드려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날 알람을 50분에 맞춰놓고 기다렸어요. 시모가 6시 정각에 집에 쳐들어왔거든요. 네,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아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으니까요. 밥은 차렸어? 네, 어머님 벌써 다 차려놨어요. 시모가 식탁 보더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제가 뭘 차렸냐면요. 컵라면 3개랑 편의점 김치를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놨거든요. 이게 뭐니? 이게 아침밥이야? 어머님이 6시 기상만 말씀하셔서요. 메뉴는 제 재량인 줄 알았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당연히 밥이랑 국, 반찬을 차려야지. 아, 그럼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모가 막 화를 내려다가 참더라고요. 아마 아들한테 일러 바칠 거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주 토요일에는 시고모까지 등장했어요. 시모보다 7살 많은 분인데 더 꼰대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요. 아니, 며느리라는 게 시고모한테 절도 안 하고? 저는 쿨하게 대답했죠.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절을 해요? 시고모님이 저한테 세뱃돈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 버릇없는 것이. 맞아요. 저 버릇없어요. 그래도 시고모님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부터 하시는 거 보니까요. 시고모가 시모를 쳐다보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영수가 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시모도 당황스러웠는지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놈은 뭐 했냐고요?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를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시모가 용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거실에서 차 마시면서요. 우리 준혁이 용돈이 50만 원인데 당신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저는 일부러 애둘러서 대답했어요. 어머님보다는 많이 벌어요. 내가 교감연금으로 400만 원 받는데? 아, 그럼 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버네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용돈 달라고 안 하셔도 되겠네요. 사실 저는 월급 800만 원에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봉이 1억 2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시모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시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씩 줘야지. 네? 왜요? 왜긴 왜야. 당연한 거지. 어머님, 교감연금 400만 원 받으시면서 왜 제 돈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어머님은 시할머니한테 용돈 드렸어요? 시모가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 저를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준혁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여기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이죠. 신혼 2개월째 되던 날 신우가 집에 놀러 왔어요. 28살인데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알바도 안 하는 백수더라고요. 언니, 이 가방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신우가 핸드폰으로 명품백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와, 예쁘다. 지연아, 너도 일하면 한두 달만 모으면 살 수 있겠네? 에이, 언니가 사주면 안 돼요? 응, 안 돼. 난 내 돈으로 예쁜 거 사야지.
너도 그렇게 해. 일해서 번 돈으로 사면 더 뿌듯할 거야. 신우 표정이 확 굳더니 바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한테 그깟 가방 하나 못 사줘? 어머님이 사주세요. 교감연금 400만 원이시잖아요? 내 돈은 내 돈이고 제 돈도 제 돈이에요, 어머님. 그날 이후로 신우가 저를 완전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 화장품을 몰래 써먹다가 들킨 적이 있거든요. 야, 네가 내 화장품을 왜 써? 이렇게 소리쳤더니 신우가 적반하장으로요. 언니가 좀 쓰면 어때요? 쪼잔하게. 쪼잔한 건 너지. 남의 물건 허락도 없이 쓰면서.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에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제가 쓰지도 않은 백화점 결제가 100만 원이나 찍혀 있는 거예요. CCTV 확인해보니 신우가 제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서 쓴 거더라고요. 저는 바로 카드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우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했어요. 언니가 어떻게 가족을 경찰에 신고해? 가족이 어떻게 카드를 도용해? 둘 중 하나야. 네가 가족이 아니거나 도둑이거나 뭐가 맞는 것 같아? 시모도 난리가 났죠. 그깟 100만 원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아, 그럼 어머님이 주세요. 그깟 100만 원이니까 바로 주실 수 있겠네요. 지연이가 잘못했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다 용서가 돼요? 그럼 제가 어머님 통장에서 돈 빼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시모는 또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이때쯤 동서도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시아주버니 와이프인데 완전 여우 같은 여자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데 시모한테는 완전 아부하면서 저한테만 까칠하게 굴었어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동서가 시모한테 고자질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 어머님 안 계실 때 어머님, 흉을 봤어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사실 전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끼어들었죠. 어머, 미경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난 오히려 우리 어머니 너무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벌써 60 다 되어 가시는데도 그렇게 기운이 팔팔하시니 대단하시다고 했잖아. 시모 실제 나이는 58세였거든요. 60 소리 듣자마자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뭐? 60 다 되어 간다고? 아, 제가 잘못 알았나요? 60살 안 되셨어요? 동서는 그 상황에서 슬그머니 빠지더라고요. 고자질하려다가 오히려 역관광 당한 거죠. 신혼 4개월째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는데 시모가 일주일 전부터 전화폭탄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전 부칠 재료 사놨니? 아니요, 안 사놨어요. 뭐? 명절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트에서 만든 거 사면 되잖아요. 요즘 누가 직접 전을 부쳐요? 며느리가 전 부치는 것도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살아야죠, 어머님. 추석 당일 결국 시모 집에서 전을 부치게 됐어요. 일부러 모양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동그랗게 붙여야 할 전을 네모나게 붙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니? 전이야 뭐야? 현대 미술이에요. 시월드의 압박이라는 작품인데 어때요? 독특하죠? 시모가 저를 노려보면서 이를 갈더라고요. 옆에서 시고모가 또 한마디 거들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러게요. 요즘 시어머니들도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며느리들이 힘든가 봐요. 뭐라고? 아, 독백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저녁에는 시모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시모가 저한테 요리 30가지를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씩 웃으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배달 앱을 켰죠. 중식, 한식, 일식 골고루 시켜서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어머, 며느리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 시모 친구 한 분이 감탄하시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배달앱 주문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다 배달 음식이라고? 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사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보장되잖아요. 시모 얼굴이 빨개지더니 친구들한테 저를 부엌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망신을 제대로 당한 거죠. 신혼 6개월째 되던 날, 시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죠. 시부는 그동안 시모 눈치 보느라 제게 잘해주지도 못하셨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데 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네. 이 나이에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남편을 포기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치료비 다 낼게요. 뭐?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없어도 빌려서라도 낼 거예요. 아버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시모가 당황하면서도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아버님 며느리인데요. 어머님보다 더 가족 같은데요. 그날 시부가 저를 병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수진아, 고맙다.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어. 영숙이가 너한테. 어떻게 구는지도 알고. 시부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시모가 병원비 영수증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고 보험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모가 제 카톡을 보려고 했어요. 수진아, 네 카톡 좀 보여줘. 왜요? 준혁이가 혹시 바람 피울까봐. 그럼 어머님 카톡도 보여주세요. 시아버지가 바람 피울까 봐서요. 뭐? 버릇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이 먼저 버릇없이 구셨잖아요. 프라이버시 침해는 범죄예요. 교감 출신이 그것도 모르세요? 시모는 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신혼 7개월째. 남편 놈의 야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그래? 회사 앞으로 치킨 보낼게. 아니야, 회사 밖에서 미팅이 있어. 어디서? 그냥 클라이언트랑. 뭔가 수상해서 GPS를 확인해 봤더니 모텔에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다음날 아침 태연한 척 물어봤어요. 어제 미팅 어땠어? 피곤했어. 그래? 모텔이 피곤하긴 하지. 침대가 별로라며? 남편 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너 어떡해? GPS 추적했지. 바보 아냐? 그날 저녁 남편 놈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였어. 실수? 모텔 가는 게 실수야? 발이 미끄러져서 모텔에 들어갔어? 그 여자가 먼저 꼬셨어. 이름이 뭔데? 하은이. 제가 하은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카페로 불러냈어요. 언니가 왜 저를... 커피 한잔 할래? 아, 임신하면 커피 못 마시나? 가짜 임신은 괜찮으려나? 무슨 소리. 내가 산부인과 다 뒤졌어. 넌 임신 아냐. 그리고 녹음기를 꺼내서 들려줬어요. 시모가 하은이한테 돈 주면서 남편 놈을 꼬시라고 한 대화였죠. 이거 어떡해. 우리 시모님이 너한테 준 돈 다 토해내.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할 거야. 하은이는 결국 돈을 돌려주고 사라졌어요. 신혼 9개월째. 저희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통화를 받았죠. 아빠, 10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시모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무슨 돈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이라고 했잖아.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날부터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반찬도 해다 주고 선물도 사주고요. 수진아,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어머님, 혹시 그거 사기 아니에요? 내가 교감 출신인데 사기를 당해? 맞아요. 교감 출신이 사기당하면 쪽팔리죠?
그럼 어머님이 먼저 투자하세요. 수익 나면 저도 할게요. 시모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시부 치료비로 모아둔 5천만 원을 먼저 투자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추가로 2억을 투자했대요. 당연히 전부 사기였죠. 모든 돈을 날렸어요. 신혼 10개월째 시고모가 또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아직도 애가 없어? 시고모님은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뭐라고? 농담도 못 알아들으세요? 시고모님이 먼저 무례한 농담하셨잖아요. 너 같은 며느리는 쫓아내야 해. 그럼 빨리 쫓아내보세요. 제가 순순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시고모한테 속삭였어요. 시고모님, 노인정 회비 빼돌리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노인정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시고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가 어떻게? 제가 법무팀이라고 했죠. 조사하는 건 기본이에요. 시고모는 그 뒤로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신혼 11개월째 시부의 상태가 더 악화되셨어요. 병실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날 밤 시부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못난 가장이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네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영숙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준혁이가 바람 피운 것도, 지연이가 너한테 한 짓도 다 알아. 시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비겁해서 못 본 척했어. 정말 미안해. 아버님, 그래서 내게 부탁이 있어.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줘. 저 악마들을 벌해줘.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네, 아버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편히 눈 감으세요. 시부는 그제야 안심하신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다, 수진아. 넌 정말 우리 집안의 과분한 며느리였어. 그리고 이거 USB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숙이가 내 치료비 빼돌린 증거, 준혁이 바람핀 증거 다 들어있다. 보험금 수익자도 너로 바꿨어. 그동안 고생했다. 하지만 이건 때가 되면 공개해라. 내 장례식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밝혀줘. 아버님, 우리 집안을 부탁한다. 저 악마들 빼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시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조문객 200명 앞에서 일어섰어요. 여러분, 시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프로젝터로 증거를 상영했어요. 시모가 돈 빼돌린 내역, 남편 빨리 죽었으면 하는 카톡, 남편 놈과 상간녀 불륜 사진, 시모가 상간녀한테 돈 준 내역. 조문객들이 다 충격받아서 웅성거리더라고요. 이럴 수가. 진짜 막장이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장례 끝나고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죠. 수익자가 박수진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럴 리 없어. 내가 부인이야. 죄송하지만 고인께서 직접 변경하셨습니다. 넌 그 돈 못 받아. 이미 받았는데요. 5억 전액 폐암 환자들 위해서 기부했어요. 아버님 이름으로요. 시모는 그때서야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펑펑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어머님한테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어머님은 용서를 모르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시모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사기 투자로 집과 전 재산을 날렸고 교육청에 비리 제보가 들어가서 연금도 삭감됐고 친정에서도 의절당했어요. 신우도 엄마가 한심하다면서 떠났고요. 네가 다 꾸민 거지? 아니요, 어머님이 자초한 거예요. 전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남편놈 회사에도 불륜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결국 좌천당하고 상간녀는 해고됐죠.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이혼이나 하자.
이혼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결하셨어요. 위자료 3억 지급. 3억이나요? 적죠? 제 1년치 연봉인데. 그래도 어머님 교감연금보다는 많네요. 그렇게 이혼하고 15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 법무이사가 됐고 연봉도 2억으로 올랐어요. 스타트업 CEO인 새 남편도 만났고요. 재산이 30억 되더라고요. 지금은 쌍둥이 임신 중이에요. 이제 제가 놓쳤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버텼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벽하게 복수했는지요. 시댁이 완전히 망한 후 시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서 들어오려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문 밖에서 시모가 소리치더라고요. 야, 문 열어. 비밀번호 왜 바꿨어? 어머님, 이제 남이잖아요. 초인종 누르고 기다리세요. 뭐? 남이라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저랑 남편 놈이랑 이혼 진행 중인데 무슨 사이예요? 시모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당장 열어. 내가 시어머니야. 전 시어머니요. 이제 아니에요. 결국 시모는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 놈이 전화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왜 그래? 왜 그러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는데 왜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와? 그래도 어른이잖아. 어른? 그 나이 먹고 남의 집 비밀번호 몰래 누르고 들어오는 게 어른이야? 도둑이지. 남편 놈이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도는 무슨, 네, 엄마 집에나 가서 살아. 아, 맞다. 너희 집 압류당했지? 투자 사기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시모가 정말 빈털터리가 됐다는 걸요. 시부 치료비로 모아둔 돈을 빼돌려서 사기 투자에 넣었다가 다 날렸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날아갔더라고요. 며칠 뒤에 신우가 절 찾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시하고 들어왔을 텐데 이번엔 카페로 불러냈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좀 도와줘. 왜 내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한때는 맞네. 지금은 아니고. 신우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 그래? 힘들겠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언니가 너무해.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네 엄마가 자초한 거야. 남편 치료비 빼돌리고 며느리 괴롭히고 불륜까지 조장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신우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아니,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 가족이 망한 거야. 나는 그냥 사실을 밝혔을 뿐이고, 그러면서 제가 증거를 하나 더 꺼냈어요. 참고로 너도 엄마 돈 빼돌렸지? 여기 통장 내역 다 있어. 신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법무팀이라니까. 이것도 신고할까?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 후로 동서도 연락이 왔어요. 시댁이 완전히 무너진 후 시아주번이랑 이혼한다면서요. 형님, 저 이혼해요. 그래? 잘 됐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당당했어. 너처럼 시모한테 아부 안 했으니까. 저도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사실 동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시모한테 세뇌당해서 그랬을 뿐 본성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혼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가관인 일들이 드러났어요. 남편 놈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도 들통났거든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피고인은 회사 공금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맞습니까? 남편 놈이 고개를 숙이고 인정했어요. 그 돈으로 뭘 하셨죠? 어머니 투자금으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던 거 아닙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이었죠. 이것도 투자라고 우기실 겁니까? 남편 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재판 끝나고 복도에서 시모를 만났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그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한 번만. 어머님, 아니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안쓰러워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신께 구하세요. 전 용서할 권리도 의무도 없어요. 시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돈이라도. 돈이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한테 돈을 구걸하시는 거예요? 교감 출신이 이렇게 추락하시다니 안타깝네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시모를 일으켜 세우고 내보내셨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시모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정말 불쌍해 보이긴 했지만 자업자득이잖아요. 그 후로 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펑펑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전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아빠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집안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빠, 이미 다 망했어요. 더 이상 건드릴 것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지인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스타트업 대표인데 정말 젠틀하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제가 돌싱이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전 이혼했어요. 시댁 문제로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으시면 자세한 얘기 들으실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할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저를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당하게 사셨네요. 멋있어요. 돌싱인데도 괜찮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재혼했어요. 재혼할 때 새 시댁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더라고요. 새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우리 아들이 재혼하는데도 선뜻 결정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는 간섭 안 할 테니까 둘이 행복하게만 살아요. 진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새 시아버지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수진 씨가 법무 쪽 일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회사도 법무자문 좀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불러요. 이렇게 편하고 서로 존중하는 시댁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재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길에서 우연히 전 신우를 만났어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언니, 지연아, 잘 지내? 언니는 재혼했다면서? 응, 잘 살고 있어. 신우가 한참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나빴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알아. 근데 꼭 사과하고 싶었어. 신우가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건방진 모습은 없고 그냥 평범한 알바생이 되어 있었죠. 엄마는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 연락 안 해. 그래도 엄마인데 언니한테 그런 짓 한 엄마를 내가 왜 챙겨야 해. 난 언니 편이야. 의외의 말이었어요. 신우가 절 위해주다니요. 고마워, 지연아. 언니가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신우는 그렇게 울면서 가버렸어요. 또 1달쯤 지났을 때 전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횡령죄로 실형을 살고 있었거든요. 편지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 말만 듣고 너를 무시했던 것, 바람 피웠던 것 다 내 잘못이야.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었어. 편지를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했어요. 이제 정말 남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수진 씨죠? 최영숙 씨 아세요? 네, 전 시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죠? 최영숙 씨가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사기요? 알고 보니 시모가 또 사기를 쳤더라고요. 이번엔 남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자기가 전직 교감이라면서 교육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대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합의가 가능한데 제가 왜요? 전 피해자도 아니고 이제 남인데요. 최영숙 씨가 보호자가 박수진 씨라고. 아니에요. 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시모도 결국 실형을 살게 됐더라고요. 전직 교감이 사기죄로 감옥 간다니 정말 인생이 아이러니해요. 그 즈음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쌍둥이로요. 새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쌍둥이래. 진짜? 대박. 새 시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머, 쌍둥이라니. 수진 씨, 몸조리 잘해야 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요. 감사해요, 어머님.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예약할게요. 비용은 우리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딴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서 시모랑 전 남편을 만난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 아직도 그렇게 지내나 봐요. 근데 행색이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시모는 머리도 새하얗게 새고 옷도 남루하고 예전에 그 도도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완전 노숙자 같았어요. 수진아, 시모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아, 누구신가 했더니 아직도 살아계셨네요. 제발 돈 좀.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카드를 꺼냈어요. 선불카드인데 10,000원만 충전된 거였죠. 여기 10,000원 들어있어요. 커피라도 드세요. 아, 이것도 아까운데 전 남편 놈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그때 제 새 남편이 왔어요. 자기야, 여기 있었네? 친구분들이야? 아니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요, 여보. 저는 남편 팔짱을 끼고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시모랑 전 남편 놈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들이야? 전 시댁 사람들이에요. 아, 그 유명한? 제 새 남편은 제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 괜찮아? 네, 전혀 안 괜찮아요. 아, 아니, 너무 괜찮아요. 저 사람들 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남편이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자기 대단해.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어요. 결혼 1년 반 만에 겪은 일이 남들 평생 겪을 일보다 많았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새 남편은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고 새 시댁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곧 쌍둥이도 태어날 거고요. 가끔 전 시댁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시부 생각이 나요. 그분만 아니었으면 정말 그 집안에 정 하나 안 남았을 텐데. 시부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시부가 마지막에 제게 주신 USB에는 정말 많은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시모가 20년 동안 시부를 속이고 돈을 빼돌린 내역, 남편놈이 대학 때부터 바람 피운 증거, 신우가 마약을 한 증거까지요. 시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사셨던 거죠.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 드디어 복수할 사람을 찾은 거였어요. 수진아, 네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시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시부가 원하신 대로 그 썩은 집안을 완전히 박살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했다고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가족이면 뭐든 다 용서해야 하나요? 가족이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용당해도 참아야 하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족이든 남이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시어머니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당신들 집안의 머슴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당신들 아들의 부속품도 아니고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당신들이 며느리를 존중하면 며느리도 당신들을 존중할 거예요. 하지만 무시하고 괴롭히면 저처럼 되는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건 아내예요. 엄마는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면 아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제 전남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아내 편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참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세요. 부당한 대우는 거부하세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악몽 같은 시댁은 이제 정말 과거일 뿐이에요. 새 남편과 곧 태어날 쌍둥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제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예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시부가 원하셨던 대로 그 집안을 완전히 정리했으니까요. 얼마 전에 시부 기일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납골당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모도 전남편 놈도 신호도 안 왔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수진이에요. 시부 영정 앞에서 한참 울었어요. 아버님이 부탁하신 거 다 했어요. 이제 아버님도 편하시죠? 그때 납골당 관리인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유일하게 오시는 분이네요. 작년에도 오셨죠? 네, 매년 올 거예요. 참 좋은 며느리시네요. 이제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그리워서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인간다운 사람은 15분이었는데 그분만 일찍 가시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다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시모는 감옥에 있고 전남편 놈도 감옥에 있고 신우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근근히 살고요. 반면 저는요. 사랑하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누가 진짜 이긴 걸까요? 누가 진짜 행복한 걸까요? 답은 명확하죠. 제가 이 긴 사연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댁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싸우세요. 우리는 샌드백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거부하세요. 무시당하면 맞서세요. 이용당하면 거절하세요. 그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제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시댁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의 핵심은 복수가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이 사연을 읽고 있을지도 모를 시무와 전 남편놈 신우에게요. 후회하고 있나요?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정말 완전히 남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요. 복수라는 게 꼭 상대를 해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더 행복한 것. 그게 진짜 복수예요. 저는 이제 그 복수를 완성했어요. 전 시댁 사람들은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저는 정상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냥 참고 순종했다면 지금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시댁과 맞서는 게 두려웠고, 이혼이 두려웠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가족, 진짜 행복한 삶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럼 전 이만 줄일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